한 20년 된 건가? 20대 후반이냐?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에 본 후반. 건가 그러면? 맞아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아웃사이더들을 좋아하고 본인도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이제 홍백이는 이 학부를 서울대에서 온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텃세라고 할까? 약간 낯선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백이는 이제 자기도 어떻게 보면 챙기기 여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고 한 것 쪽에 처음부터 그렇게 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좀 그 긴장된 그런 어떤 상황에 누군가 이렇게 말 걸어주고 밥 먹자고 해주고 그리고 술도 같이 마셔주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힘든 대학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도 뭐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느끼지 못했던 건데 그런 재미가 있었으니까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는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한문학원, 이제 야간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하죠? 그런 이제 교육기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그때는 좀 날씬했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근데 이제 이성적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남자 선배 외모 좀 보는 여자 후배들이 홍백이를 메트로섹슈얼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어요. 홍백이가 이제 키가 크고 늘 이렇게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무슨 고급 코트는 아니지 어제 코트를 입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보다가 이제 홍백이 같은 사람 보니까 이제 메트로섹슈얼이죠. 그래서 오빠 메트로섹슈얼이라 그러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건 윤미가 지어준 별명이었지. 그런가 봐. 메트로섹슈얼보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 F4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멋있었잖아요. 언니. 저는 이런 얘기를 네. 들을 때마다 이건 그 대학원 효과다. 대학원에서 소위 메트로섹슈얼이라고 불렸다는 아주 믿기 힘든 증언을 들어서 의아한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뭐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연구자 치고는 겉만 보면 좀 없어 보인다. 조금 없어. 겉만 보면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이 엄숙함이라든가 말쑥한 이미지는 아니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절에 들어가면 나는 활짝 웃고 있는 그 스님 속상이 있거든요. 포대화상이라 불리는데 포대화상 같다고 저는 약간 이미지가. 물론 그때마다 좀 화를 내셨지만. 그리고 이제 홍백이가 이제 뭐 꼰대스러운 걸 아주 싫어하는 체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후배들을 대할 때도 그게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좀 같이 망가지는 쪽이라고 해야 될까? 특히 여자 후배들하고 얘기를 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 후배들이 제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남자 선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성에 대한 감수성, 태도,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자 후배들이 나 이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홍백이가 대중이 형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홍백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약간은 잠잠해지고 이제 이런 쪽이어서 그런 게 이제 홍백이의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선생님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화제를 올리셔서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대사들을 갖다 이제 뭐 이성균이 했던 대사, 아이유가 했던 대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면서 어떤 장면들을 갖다가 막 설명을 하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나? 제가 촬영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나름 영화학교 출신이어서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웬만한 사람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렇게 많이 꿀리거나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촬영 감독이라고 하니까 영화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영화들을 저 영화는 무슨 영화, 정말 저런 영화까지 본단 말이야? 이제 이런 드라마도 제 전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골반 타이거. 저는 굴타라고도 하는
산보 김용선입니다. 홍백형하고는 2013년에서 14년쯤의 경계에서 만났어요. 어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약간 그 단체 안에서 약간 소모임에서 처음 홍백형을 만났고요. 그 조직에서 약간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찰의 핵심에는 사실 홍백형이 있었고요. 홍백형의 어떤 주장이 그 조직에는 상당히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의 역적이 되다시피 형이 진짜로.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거의 내란수계였고 저는 2인자에 가까웠습니다. 홍백형의 전 논리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한 고집을 하기 때문에 홍백형의 철학이 맞다고 생각해 홍백형의 편을 들어서 저도 사실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마찰로 인해서 큰 마찰을 겪고 나가셨고 저는 이제 추방의 기로에 있었다가 놀랍게도 이제 박쥐처럼 그 꼬민과 형이 새로 만든 이 물레당이라는 곳에 같이 속하게 되었던 거죠. 원래 이름부터 물레당이라고 딱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름이 없었지 원래. 그쵸, 처음에는 없었죠. 그 나랑 이제 홍백이랑 많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건 나도 현직에 있으면서 참 이런 얘기하면 나 참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사회나 갑을 관계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좀 하면서 그래도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졸업하면 갈 데가 학교밖에 없어서다. 이게 학교 말고도 우리가 진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은 꼭 우리가 이렇게 아마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주고받았었어요. 왜 홍백 오빠 호를 이소라고 쓰잖아요. 그게 이소노미야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구런의 이소라는 작품에서도 따오왔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유와 평등이 연동된 무지배의 사회, 무지배의 어떤 그런 공동체, 그걸 지향하는 그런 사회인데 여러 존재들이 뒤섞여서 함께 무언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지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홍백이 오빠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이제 연구실에서.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수료를 아마 앞둔 날이었을 것 같은데 뭐 이 공간을 하나 만들 건데 그래서 부동산을 다닌다,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갔다 왔는데, 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걸 만들어냈네? 야, 진짜 김홍백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진짜 홍백이 오빠의 에너지니까 가능하구나. 저는 뭐 구하러 다니는 것까지는 같이 안 했고, 구한 거 보고, 여기 계약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뭐 보증금 좀 보태고, 그래서 나도 어차피 졸업하면 와야 되니까 조금 미리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박사 논문도 쓰고. 이 사람 보증금만 보탠 건 아니고 이거 그런 얘기해줘. 그 노동 착취를 이거 직접 만들었고 만든 거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한두 개가. 뭐 소소한 이런 저런 책상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하여튼 소소한 것들. 요것도 이모니가 산 거고. 그때 제가 막 결혼하고 이제 집에 책장 짜려고 목공을 약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약간 노동 착취를. 그게 이제 그거 제가 목격했잖아요. 그게 2015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홍백 형이 야 효원아 그거 해. 그렇게 하면은 효원이 형은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효원이 형이랑 홍백 형이 무슨 관계인가, 뭔가 채무 관계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들도 막 하면서. 효원 형은 어디서 이렇게 뭘 주워오고 그때 효원 형도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희 거의 거린 수준이었거든요. 밖에 뭐 이렇게 와 이거 쓸만한 가구들 형과 같이 막 가서 주워오고 진짜 막 그랬어요. 정말 여기 무슨 집도절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홈리스트라서 막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어떤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꾸며서 이렇지 진짜 이게 참 험악했어요 이곳이. 그때 또 겨울이었어, 그치? 네, 맞아요. 막 바닥도 쌈들하고 이게 막 엄청 그래가지고 춥고 막 앉아있으면 손발 시리고. 이게 막 우풍이 막 들어와가지고 게다가 야 이런 데를 돈 주고 과연 빌려야 되나. 네, 그래 초창기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인가 계속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도 그냥 저희끼리만 한 게 아니고 물레예술 장작촌이니까 여기에 작가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김태춘 학회라고
김태춘이라는 그 부산의 인디 뮤지션이 이 사람이 있는데 특히 좋아했던.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했고 이제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분석하는 학회를 열어보자. 그때 형이 축사를 했었나? 나 기억도 안 나. 그래도 뭐 하나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존에 학회를 약간 패러디를 해가지고 뭐 축사 같은 것도 하고 우리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 학회 하면은 꼭 이렇게 논문 발표집을 만들거든요. 그 발표집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맞다. 그거 그랬네. 맞아요. 그랬어요. 정말 그 고급 인력 모아다가 그쵸. 쓸모없는. 물레당에서 우크렐레도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인디 가수였는데. 학구대와 우크렐레. 우크렐레도 배우고 그래서 우크렐레 그 여행도 떠나고 가서 막 우크렐레 치고 어디로 우크렐레 여행? 홍천으로 가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애도 데려왔어요. 효원 오빠 애랑.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은 재우고 기억나지? 막 기타 치고 막 우크렐레 치고 이제 저는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때 데려와 막 이러면 그럴까? 이래서 이제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큰애는 여기도 몇 번 왔었고 공연도 보고 그 무늬 고양이도 막 기억하고 뭐 그렇게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물레당을 구점으로 해서 막 같이 뭘 해보자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데도 여기 물레당이라는 공간이 좀 그렇잖아요. 되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박한 어떤 경우이긴 해도 사실은 자유롭게 연대하고 게다가 서로의 나이나 직업이나 혹은 전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평등하게 서로 교류하는 그리고 서로 지배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런 지향을 여기에서 좀 실현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누가 뭘 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홍백이 오빠가. 제가 생각하면 뭐 제가 누구 씨는 뭘 해요? 이렇게 하면 몰라.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안녕하세요. 저 김홍백 교수 아내 이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첫 만남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네. 흥미로운 부분. 뭐 별거 없는데 제가 원래 공대에 다녔는데 국문과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그때 남편을 처음 수업에서 만났고 제가 국문과 술자리를 되게 자주 참석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끊임없이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남편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모든 모임의 중심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고,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비문이 없어서 좀 놀랬고, 근데 그런 얘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데 더 놀랬고, 저는 사실 되게 말수도 적고 약간 소극적이고 그 누변인데 저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때 되게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23, 4 그때 제 나이로. 당연히 남편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장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두지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과방에 항상 장기판이 있었는데 그 장기를 이렇게 남편한테 배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취미로 하는데 그때 이제 필카 들고 다니면서 막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지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못 찾는 사진이 과실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그 공간이 담배 피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역광이니까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때 두 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면서 피다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딱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되게 순수했고, 그리고 두 분이 연애 초기가 맞았구나.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시작하는 연인의 표정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 그 턱이 있었고요. 선생님이 와이프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자기는 와이프를 추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얘기할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옆에 이거 어떻게 두고 오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이프분께서 이제 승부를 보고 오셨는데 그 뒤로부터 바둑에 심취해가지고 이제부터 바둑을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둑 공부를 열심히 빠져서 했다. 진짜요? 노년에 한번 하겠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배우다니요. 당구 여신이신 거예요. 프로 당구. 아니 허위 가장이 너무 심한데 절대 프로랑 비교할 수 없고 좀 치다 말았어요. 와이프라기보다 되게 너무 자기가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친구 같은 좀 추억한다니 얼마나 항상 진심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와이프를 추앙한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게 진짜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말로 어떻게 잘 표현을 잘 못하겠네. 네. 네,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네. 어떻게 다정? 그냥 밖에 나가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갈까 하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 항상 일상에서 다정했어요. 막 집이 조금이라도 더우면 왜 이렇게 덥게 있냐, 에어컨 틀고 있지, 추우면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있지 왜 이러냐. 항상 밥 부실하게 먹진 않았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고 말로만 챙겨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밥은 내가 차려주고 이런. 그날 제가 길친데 찾아오는데 계속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사님이 자기가 마중을 나가겠다, 몰래 우체국으로 그러셔가지고 마중을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그때 너무 친절해 막 이러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그냥 습작을 하는 문창과 대학생이었는데 그 이소님이 저를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되게 그냥 시인이라고 소개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게 쑥스러우면서 뭔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도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강의 마지막에 꼭 그 참여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또 이제 다 듣고 싶어 하셨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 육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고, 작은 부분이지만 매 강의 끝나기 전에 소감 들어보는 거라든지,
한 분 한 분의 그런 오늘의 어떤 만족도는 어땠는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던, 그런 거는 다른 강사분들은 잘 하지 않거나 이렇게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김이소다움이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나진아 선생님, 꽃 선생님, 유유 선생님, 이용란 선생님, 예, 이용선 선생님, 소유 선생님, 예. 한치도 왔네요. 별빛 선생님, 추병곤 선생님, 여영은 선생님, 최유진 선생님, 진경희 선생님도 오셨고, 예,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모임 때. 항상 대단하다, 이쁘다, 최고다 뭐 이런 말 항상 부끄럽지 않게 그냥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눈이 나쁜가? 저희는 진짜 거의 싸운 적이 없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제가 혼내긴 했지만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항상 거의 사이가 좋았어요. 예, 그거는 다 그 남편 성격덕인 것 같은데, 남편은 항상 뒤끝이 없어요. 뭘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이렇게 다 풀리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주로 교수님이 어떤 점을 잘못하셨어요? 아니 뭐 별 사소한 것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혼내지 말 걸 그랬어요. 혜경이 누나가 여러 가지 당구, 연극, 그게 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 또 인형도 만드시고 분야에 하신다는 걸 들으면서, 형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응원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먼 느낌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타인으로 되게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건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언제나 그런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부간이나 상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런 모습이 되게 쿨하고 되게 좋구나. 그런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겠구나. 그게 더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홍백이 형이 되게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절반을 제가 빼먹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건 혜경이 누나도 똑같은 관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면 작업실 나가서 오늘 뭐 행사 있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누나도.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박균 같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저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남편인데 남편이 뭐 하나 보네, 뭐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서로를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아보시고 그때부터 알아보시고 만나신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잠시만요. 오빠 남편이 동물 구조를 되게 자주 했잖아요. 7년 전쯤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건너편에 고양이가 이렇게 도로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구조를 했거든요. 고양이가 되게 많이 다쳤어요. 심지어 임신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골반이 다 뼈가 나가고 다리도 신경이 마비되고 뭐 이 정도 엄청 큰 사고를 당한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구조해가지고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임신을 했는데 사실 애들은 다 사산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젖이 나오긴 하니까 다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붙여서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걔네 데리고 와서, 걔가 하반신 처음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어 다녔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도 다 기어서 들어가고.
오빠가 이렇게 병원 여러 군데 알아보더니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술 받고 정말 기적적으로 좀 쩔뚝거리긴 하지만 나았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은 잘 뛰어다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 3마리 고양이 중에 그때 데려온 애가 그 수술 받은 애랑 새끼 고양이 2마리. 걔네가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다니하고 뽕이. 뽕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오빠가 가장 좋아했던 고양이. 네, 기억해요. 저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소영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카톡이 밤이가 첫 산책하는 영상이었어요. 저 강아지 뭐예요? 했더니 이제 옆 철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자기가 이렇게 산책시키고 있다. 나중에 보러 와라.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물레당 가면 좀 귀엽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 있겠구나 이제.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제가 이제 밤이를 데려다 키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엄청 의미가 있죠. 왜냐면 저는 이제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가 생기고부터 제 세계관이나 이런 삶의 양식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식이 생긴 기분이고 내가 온전히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생명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간 아닌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뭔가 이제 제 세계가 되게 넓어지는 느낌?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크죠. 이소영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이제 이런 경험을 아예 안 했을 거예요. 평생 죽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소영의 영업에 넘어가가지고 예, 지금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됐죠. 예. 김미소스럽다. 아, 저는 그 루니를 대할 때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루니라고 이제 밤이가 있었던 철공장, 거기서 구조를 했던 철공장 아저씨가 또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루니를 또 데려오셔서 방치하듯 키우셨거든요. 저는 사실 강아지, 고양이를 아끼지만 남들만큼만 아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셨던 분이잖아요. 애정이 남달라서 그 루니를 그냥 지나치시지를 또 못하고 물레당에 데려오고 직접 산책시키고 아마 루니도 첫 산책이 밤이처럼 교수님이랑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분은 키가 크고 남자고 이럴지언정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 저 아저씨한테 싫은 소리 그렇게 하기 싫어하셨던 분이 그분한테는 계속 잔소리하면서 그리고 막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문자도 막 하시면서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김미소다운 장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본인 입으로, 본인 말로 자기가 이제 2가지 강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물레당에 대한 강박이고 두 번째가 그 강아지랑 고양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형이 이제 제가 말씀 들었던 것 중에는 집에서 갑자기 물레당 와서 잘 때도 있고 그랬었대요. 아, 정말요? 네. 자주는 아닌데. 왜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요?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서? 이 물레당이 좀 홍백영 분신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가족 이외에는 물레당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또 인터넷 강의도 만들어 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팟캐스트도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쨌든
이 제도권 밖에서 인문학자들이 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뭐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나는 중간에 뭐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했지만은 뭐 이렇게 다른 뭐 결혼도 하고 일도 생기고 뭐 또 직장도 생기고 뭐 외국에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멀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이상을 간직하고 그걸 밀고 나가고 있는 게 그게 하여튼 멋있었던 것 같아. 멋있고 하여튼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막 아주 뭐 폼나거나 막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라도 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게 좀 소중하다, 내 힘으로. 형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죠. 공부도 스스로 이루었고 혼인도 스스로 이루었고 형의 인생 모든 걸 다 스스로 이루었습니다. 이 공간도 형이 스스로 이루어낸 거고요. 그래서 되게 큰 형이죠. 저한테 느낌은. 지금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에서 어떤 특별한 점이라고 있다면 굉장히 형은 늘 방대한 이론을 가져와서 대중한테 되게 쉽게 최대한 풀어주는, 그래서 다분히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근데 형이 그렇게 지루할 수 있는 걸 좀 번박하게 또 재밌게 버무릴 수 있는 것은 형이 그것을 형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설명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거든요.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흡수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진짜 동서고금 그리고 천하 만물을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셨고 그렇게 글을 원고를 쓸 수 있는 분이고, 그거를 또 자기 어떤 비껍데기 그런 말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실존으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게 강하게 느껴졌고, 굉장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챙기시는 게.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느낄 수도 있어서 더 많이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존 스튜어트 밀의 문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 몇 개 읽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이런 인민의 자기 통치, 이게 민주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라고 하면 보통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어떤 이런 민주주의는 실제로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자기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자기 통치라면 내가 스스로 나의 지배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대 한국에서의 어떤 민주주의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권자, 지배자가 되지 못하고 타인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는 형해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카메라 들고 계시는 작가님도 회사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받고 있는 노예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노예야.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근데 주인으로. 홍백이 형이 없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존재였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까웠던 후배한테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랬어? 보람이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너한테는 무슨 어떤 존재였냐고. 나는 그걸 지금 생각하게 됐다.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솔직히 기분 나쁠 때도 많았거든. 그렇지. 영배이가 또 사람을 잘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얘가 놀리는 이게 그 대상이었어요. 뭐 하여튼 물레당하면서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어쨌든 계속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뭘까, 매력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뭐 정확히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뭐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나는 사람하고 사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장 중요시하는데 홍백영은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려 있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인간의 그런 따뜻함을 믿고 그런 따뜻함을 좋아하고 그런 따뜻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뭔가 이게 안타까운 거를 외면하지 않는 이것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후배를 대하든 뭘 대하든 뭔가 안 됐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게 홍백이한테 늘 우선순위가 돼요. 그게 20년 전부터 늘 그래 왔고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좀 야가 빠지게 좀 살지 못하는 그런 건데 결국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두고두고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잘 없고 그게 거의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는 반응이고 이게 생각하고 뭐 정치적이고 올바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연민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연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라고 느낀 것 같아. 그치, 예, 맞아.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달려들었던 거지. 이소 선생님은요, 어려운 사람 절대 그냥 보아 넘기는 법이 없어요.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 친구들, 뭐 최정 작가님도 정말 도움 많이 받으셨는데 그거 보면 저 진짜 많이 감동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최정 작가님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곳에서 급하게 어디를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아마 이태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 간 곳이 제가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정말 제가 사는 곳도 열악한 곳인데 저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 이게 거주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안쓰러웠거든요. 아, 이거 정말 겨울에 어떻게 지내나. 이소영은 걱정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세탁기를 직접 차로 중고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직접 차로 옮겼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듣고 엄청나게 그 감명을 받았어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이소 형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내가 직접 차 타고 와서 앞에 그 언덕 그 앞에까지 와서 내가 날라줬다. 네, 세탁기 그거 날랐다. 물레당에서 제가 들었던 미담 중에서는 아마 첫 손가락에 꼽히는 미담이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제가 진실을 밝혔거든요. 네. 형이 그걸 날린 게 아니라고. 그거 사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미덕만 얘기했거든요. 너무 정의로운 부분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정의한 모습을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학식을 먹으러 가면 너 그거 소세지 먹니? 제가 아니요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이거 먹어 하면서 나무를 저에게 권해주고 소세지를 2접시를 기어코 가져갔던 한 10월 초에 처음 이제 오프로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4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줌 안에서도 봤을 때 되게 젊어 보였거든요. 제가 지금 43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세요. 30대 저는 한 후반쯤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것보다는 좀 나이가 많대요. 어떻게 들었더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45 정도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뭐 딱 그냥 믿고 5살 아래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77년생 49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배신자 아니 그렇게 지식을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이 자기 나이도 이렇게 진짜 뻥치고 이렇게 살았나 싶은 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진짜. 되게 얄미운 언니. 형이 약간 이렇게 곤란한 건 늘 저를 시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형이 쥐덫 같은 것들을 놨었어요. 그래서 쥐가 엄청 쥐덫에 잡혀 있었는데 형은 그런 거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힘든 거 이렇게
그래서 바로 최정 이렇게 깊게 바로 주면서 최정 이렇게 바로 말도 안 해 그냥 이거 바로 하라고. 저는 바로 제가 그런 거 치우는 역할이었어. 홍백이랑 형원이랑 나랑 셋이 그때 익선동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홍백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랑 형원이한테 너랑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재밌고 좋다고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럴 것 같다고. 네, 10년이 지나도. 네, 앞으로도 이럴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애가 지겨워졌는지 먼저 가버렸죠. 네. 이 다큐가 어떤 다큐가 되었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보는 사람들이 울었으면 좋겠고요. 울어? 아, 어떤 다큐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최 작가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송 작가도 그럴 거고 제가 그 화장터에서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순서 기다렸다가 밥 먹고 봉안당 가서 진짜 잠깐 인사하고 이러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형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그리고 형이 과연 좋아했을 장례식은 어떤 걸까? 이걸 좀 많이 생각했어요. 형이라면 좀 더 재밌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다큐가 저는 좀 그런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형을 보내는데 형을 진정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게 그냥 그거면 된 것 같아요. 다큐가 형을 진짜로 보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진짜 추도. 이제 물레당이 뭐 여러 의미로 특별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바미의 친정집, 바미의 고향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혼자서만 계속 그 속에서 이 정리되지 않는 마음을 풀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공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는 이 김희소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상실감을 주변에 남기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좀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저는 그 이소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이소님이 우리들이 잘 살기를 바랄 거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냥 자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자기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랄 거라는 걸 되게 강하게 생각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슬퍼는 하지만 이소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게 우리가 이소님을 기억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송영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제가 뭐 세상 한 반 정도 단절하고 사는 나로서는 이소영이 거의 몇 안 되는 이 속세의 이런 대화의 창구였었다. 정말 둘도 없는 나한테 친구였고 뭐 피는 이어지지 않지만 뭐 형제 같았고 나한테 좋은 선생님이셨다.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정말 감사했고 특히나 나는 이소영님의 어떤 못다한 그 꿈이 있다면은 내가 부흥 쪽에나마 내가 좀 그걸 좀 내가 품고 가고 싶다. 그렇게 좀 다짐하고 싶어요 이소영한테. 670일 670일 동안 나랑 카톡을 260번 주고받고 260일 주고받고 그의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6번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아쉬움은 접고 제 인생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꽃샘 속에 이소를 품고 그리고 이제 살아갈 거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디에도 가지 않은 이소 선생님 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강의가 최고 중에 최고였고 완벽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제가 책 구절을 한번 그냥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너희가 하루를 살았다면 모든 것을 본 것이다. 하루는 모든 날과 똑같다. 다른 빛도 없고 다른 어둠도 없다. 저 해, 저 달, 저 별들, 그것들의 배치,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즐겼던 그대로요. 또 지금 있는 그대로 너희 자손들을 기껍게 할 것이다.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많이 떠올라서 네,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데리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이제 한 그런 문구가 좀 떠올랐습니다. 살아감이란 언제나 함께 살아감이다. 그래서 연민은 함께 살아감의 어떤 근원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살아남음, 그것은 애도의 다른 이름이다. 예, 김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보고 싶다. 네. 보고 싶어요. 형 거기서는 어떻게 면도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형 캐릭터를 그린 유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의 제가 그린 형 캐릭터, 이렇게 코하고 안경이 같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그 사이보그 홍백형을 그렸던 그 캐릭터, 저 그리우면 가끔 제가 형 그 캐릭터를 그릴게요. 그래서 형 하늘나라에서도 오토바이 많이 타시고, 거기서 또 A 제품 많이 사용하시고, 또 형의 소중한 에마도 잘 끌고 다니시고, 고양이들과 같이 아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 지내시고요. 저희가 언젠가, 저도 그렇고 거기서 형을 또 만나면 또 저희끼리 같이 또 줌도 켜고 공부 많이 합시다. 형 그때 얘기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많이 들을 테니까 신나게 얘기하세요.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입니다. 형 잘 지내세요. 또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진짜 시인 될 거예요. 시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했고, 잘 쉬시고, 또 언젠가 서로 응원하는 날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양이끼리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오래오래 되도록 행복하게 지내다 갈게요. 네. 손 잡고. 네. 우리 사귀어요. 형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후회적인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큐를 찍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시피 형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죽어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부럽다. 나도 형만큼이나마 사랑을 받고서 생을 마무리하면은 참 좋겠다 라는 그런 말. 형 정말 사랑한다. 홍백이 오빠 너무 즐거웠고, 오빠를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좋아하고 의지했다는 걸 좀 뒤늦게 안 것 같아서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래도 오빠가 얄밉고 짜증나는 순간도 많았지만 오빠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로 옆에서 보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고 정말 많이 서로 의지했던 것 같아. 나의 힘들었던 안 울라고 했는데 나의 힘들었던 젊은 시절에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편안하길 기도할게. 안 울고 하려고 했네. 마지막 말. 뭐 홍백이한테 할 말은 뭐 잘 가오. 그죠? 네. 김민기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잘 가오. 네. 뭐 약간 시간이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언젠가 또 어디서 만나서 밥이나 먹으면서 또 얘기나 합시다. 이 질문지는 한마디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를 생각해 왔거든요. 네, 그 남편은 항상 저한테 잘했다, 최고다, 대단하다, 이쁘다 이런 말들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제가 항상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하라고. 근데 사실 남편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자기가 힌트를 주기도 했지만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사돈남말 하시네. 그 말을 항상 듣고 싶어 했는데 해주지 않았는데 듣지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사돈남말 하시네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